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윤석주라고 합니다. 좀 전에 바로 전 세션 같은 경우는 줄을 굉장히 길게 서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많이 안 오셨는데 이제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규제라는 부분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규제를 뚫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시장에다 내놓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의 성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좀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코스메슈티컬이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 제품들도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인실리코라기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이 알파고처럼 바로 뭐 뭔가 엄청나게 큰 거를 기대하신다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춰주시고 저희가 그 동안에 중소기업들과 같이 개발했던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들으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뭐 일단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으시고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또 생각이 좀 다르실 경우에는 저희랑 또 같이 또 의견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안전성 평가연구소라고 대전에 있습니다. 주로 독성을 평가하는 기관인데요. 제가 지금 있는 부서가 예측 독성 연구본부라고 해서 독성을 예측한다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인실리코 분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슈티컬이라는 부분들을 좀 그 정의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옥스퍼드 리빙 딕셔너리라고 해서 최근에 신조어나 새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그런 네, 제가 노래방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서 마이크를 잘 못 따릅니다. 죄송합니다. 자,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것은 의학 그 약용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코스메틱하고 파마슈티컬의 복합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용어는 1980년대 알버트 클리그만이라는 의사가 처음 이런 그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그 레틴 A라고 해서 여드름 치료제를 개발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런 그 코스메슈티컬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스캔들이 생기냐면은 이분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실제 이런 그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인간 윤리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다이옥신 같은 것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른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메슈티컬이라는 말을 맨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또 그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슈티컬은 바이오액티브 인그레디언트가 들어있다는 부분이 됐고요. 주로 이제 국소적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안티에이징이나 뭐 그 피부에 데오도란트, 모이스처라이저, 크림, 로션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염색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미국 US FDA에서는 코스메슈티컬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No meaning under the law. 그러니까 규제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코스메슈티컬이 US FDA 쪽에서 그렇게 큰 그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막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FDA가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상황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해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드럭스토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드럭스토어하고 보통 불리는 게 있죠. 뭐 여기 코엑스에도 아까 오다 보니까 뭐 왓슨스나 뭐 올리브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드럭스토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막상 들어가 보면 약보다는 화장품이 더 많죠. 근데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미백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이라 해가지고 뭐 주름을 이 완화시켜 준다든가 제거 그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 분명히 미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그 코스메티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봤더니 뭐 보통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능성 화장품이 굉장히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화장품법에 기능성 화장품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법이 생긴 게 2004년 정도가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라하고 마 그 모발 색상 변화 제거 그다음에 피부 모발의 기능 약화 뭐 이런 그 것에 대한 그 정의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될 때까지 무려 12년이 걸렸어요. 12년 동안 가나다에 대한 부분만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적으로 라마가 작년에 5월 29일 날 법안이 공시가 되면서 이제 시행이 5월 30일자 이제 얼마 안 지났죠. 지금 6월 20일이니까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제 라와 마에 대한 그런 그 이 항목이 정해지면서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 전 시간에 있었던 그 규제 독성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신규로 생겼지만은 그럼 얼마만큼 또 우리가 이 실험을 해야 되고 증거를 갖다 제출을 해야지 이게 유통이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자, 기능성 화장품은 제가 여기 녹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굉장히 그 적극적이진 못해요. 도움을 준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방지하거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주인공이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이라고 하면 법에서 좀 더 다루는데 6, 7, 8, 9, 10, 11이 새로 더 추가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는 8번 그 탈모 증상에 대한 그 발모에 도움을 주는 것에 관심이 많긴 한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지만 굉장히 그 잘 읽어봐야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뭐 코스메티컬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기능성 화장품이 될 텐데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액티브 인그레디언트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는 뭐 하이루로닉 애시드나 비타민 A, 비타민 B, C 이런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알려진 것들은 잘 사용하면 되고 또 만드는 회사는 잘 팔면 되지만 뭐 여기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새로운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가져온 건데 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코스메티컬에 대한 마켓이 31빌리언 달러.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이런 그 30빌리언이라는 단위를 잘 접하지 못해서 그런데 아마 한 30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틀리면 나중에 또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코스메티컬 교육 연구소란 그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송에 코스메티컬 개발 센터를 건립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 3년 뒤에는 그런 그 개발 센터가 생길 텐데 보시면은 세계 화장품 규모가 260조 정도면은 세계 코스메티컬의 어떤 차지하는 거는 약 13%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17조 시장에 0.5조 정도의 코스메티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굉장히 낮지만 시장 잠재성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화장품을 쓰더라도 뭔가 좀 기능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시장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2009년에 로이터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발표한 내용인데 평균적으로 영국 여성들이 하루에 515가지의 케미칼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그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아침에 나오면서 515, 그러니까 515개의 케미칼을 이렇게 다 뭐 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보니 여러분들이 쓰는 아침에 로션이나 뭐 데오도란트나 샴푸, 뭐 향수 그런 걸 다 해봤더니 약 515개 정도의 케미칼을 하루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닥터 존 스티비라는 그 사이트에서 나온 걸 제가 뽑아왔는데 뭐 여기 보시면 샴푸에는 뭐 15개, 그다음에 헤어스프레이 11개, 향수 같은 경우는 250개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핑크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이런 그 화장품들을 썼을 때 암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파란색의 경우에는 그 태아에, 만약 임신했을 경우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거는 화학물질을 쓰지 않으면은 이런 뭐 샴푸나 뭐 이런 그 파운데이션, 바디로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자, 우리가 하루에 500개가 넘는 케미칼들, 사실 그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바르는 게 로션 이외에는 바르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샴푸나 비누 쓰지만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화학 물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쓰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500개가 넘는 거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각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인터넷 검색을 할 때 뭐 물건을 살 때 생각하는 거 있죠. 싸고 좋은 것 많이 찾죠, 그죠? 싸고 좋은 것을 많이 찾는데 사실 싸고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그 기능성 화장품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약효도 좋으면서 효능이 좋고 독성이 적은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화학 물질에 많이 쌓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트렌드라고 하면은 천연 물질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유기적으로 합성한 물질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 물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저희가 일단은 쓰는 것들이 천연물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생명과학연구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4,600 정도의 소재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그 천연물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각 그 물질들의 케미칼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다음에 어떤 별칭, 물성, 그다음에 케미칼의 2차원, 3차원 구조, 그다음에 식물에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식물 부위별 잎, 줄기, 열매, 뿌리, 화합물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뭐 그 독성 실험에서 얘기하는 ICP-50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천연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가 항산화나 피부 미백, 주름 개선, 그다음에 그 파라벤 대체할 수 있는 천연 방부제, 아토피 개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기 그 전시장을 잠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그 파라벤 대체할 수 있는 천연 방부제들을 전시한 그런 부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파라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화장품들에 들어있고 현재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물질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파라벤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랑 유럽은 단일 물질의 경우는 0.4% 정도, 그다음에 혼합용제일 경우 0.8% 정도의 그 함량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파라벤이 한참 문제가 뭐 좀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뭐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실제 뭐 식약처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 그 특별한 영향이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참 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그 안타까운 사실인데 과학자들이 뭘 얘기를 하면은 잘 일반 국민들이 잘 안 믿어요. 그게 어떤 그 우리나라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어떤 논문을 뭐 이렇게 보기 좋게 한다든가 없는 데이터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과학자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그 수용도가 굉장히 또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비스페놀 A가 프리한 그런 그 물병들이 많이 팔리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유행했을 거예요. 아마 플라스틱인데 BPA 프리라고 해가지고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환경 호르몬이 없는 그런 그 물병을 파는데 사실 미국 화학회에서 비스페놀 A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비스페놀 A가 없는 물병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한테 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라벤을 대체하는 천연 방부제에 대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뭐 아토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더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천연 물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혹시 과학이 백그라운드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그 어려우실 수도 있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도킹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큐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미백이다. 뭐 그다음에 뭐 주름살을 완화시킨다.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그 타겟을 어떤 표적 단백질을 우리가 생각할 때 표적 단백질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대부분의 단백질에 대한 3차원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그 알려진 물질의 경우에는 펍캠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도킹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을 하는데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은 맞는 열쇠를 찾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케미칼이 있는데 열쇠가 돼서 이 단백질을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에 이 단백질 구조에 화학 물질 구조가 딱 달라붙는 그런 것을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이제 도킹 시뮬레이션인데 여기서는 그 결합하는 에너지가 낮을수록 더 잘 맞는 이 단백질과 화학 물질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높으면은 그만큼 이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힘이 더 든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마이너스 7로 돼서 더 낮을수록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걸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다 하나씩 맞춰야 될 거를 컴퓨터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맞는 그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표적으로 하는 그런 그 뭐 미백이 됐던 주름살 방지가 됐던 아니면 뭐 그 파라벤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찾는 그런 방법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화학 물질의 그 구조가 비슷하면 기능도 비슷할 것이라는 그런 가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2차원으로 하는 큐사도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3차원 큐사로 이런 그 실제 그 화학 물질을 비교해서 활성을 예측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실험 결과들을 활용해서 새로 합성된 물질이나 새로 발견된 물질에 대한 활성을 이런 구조의 유사성을 검토함으로써 이 어떤 물질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기업들과 중소기업들과 일을 같이 하면서 그래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그 특정한 물질을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케미칼 A라고만 했는데
여기 뭐 차나무, 바질, 정향나무 뭐 여러 가지 천연 물질 중에서 케미칼 A가 미백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미백에 관련된 단백질과 결합성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케미칼 A가 있는데 여기에 아날로그들을 합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R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그 유도체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 봤는데 미백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확인하는 타겟 단백질이 표적 단백질이 타이로시네이즈라는 그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코직 애시드를 많이 들어보셨죠? 코직 애시드, 코직산. 이거는 그 장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이 유난히 희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그런 그 물질이 되겠는데, 코직 애시드도 한동안 또 시끄러웠어요. 이게 어떤 문제로 시끄러웠냐면은 뭐 경구 투여를 했을 경우에 뭐 암이 걸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코직 애시드는 우리가 먹는 사람 거의 없고 대부분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큰 또 논란이 또 사라지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벤의 경우처럼 뭔가 하나 이슈가 생기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좀 찜찜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로시네이즈라는 그 단백질을 결합하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그 케미칼 A의 아날로그들 여러 가지 합성을 해봤는데 4번, 11번, 8번의 경우가 코직산이 마이너스 2.3의 그 결합 에너지를 보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에너지를 보이기 때문에 훨씬 이 타이로시네이즈와 결합을 잘 할 것이라는 그런 그 데이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후보를 얻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큐사라고 했는데 이 큐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개발 초기 단계에는 뭐 실험들을 많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큐사 같은 걸 이용해서 보니까 독성을 보니까 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약 80개 정도의 독성에 관련된 그런 그 엔드포인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피부 민감성에 대한 그 부분들이 기존 데이터들랑 비교했을 때 좀 이퀴보컬하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약간 모호한 그런 예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세포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물질, 저희가 그 발굴한 물질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비트로 어세이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뭐 이제 타이로시네이즈라는 그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측정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머쉬룸 타이로시네이즈 이니비션 어세이나 셀룰라 타이로시네이즈 이니비션 어세이 이런 것들을 하였고, 그다음에 멜라노마 세포 내에서의 멜라닌의 생성 억제능을 측정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그 미백제를 개발할 때 쓰는 그런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타이로시네이즈 억제를 봤더니 아까 봤던 4번, 8번, 11번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타이로시네이즈라는 그 단백질을 억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타이로시네이즈는 타이로신이 도파퀴논, 도파크롬, 멜라닌, 보통 우리가 그 얼굴이 타거나 뭐 검게 되는 것은 다 멜라노사이트에서 나오는 멜라닌이 문제가 되는데,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로시네이즈는 요 중간중간에서 이 타이로신을 도파를 도파퀴논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효소이기 때문에 이 그 단백질을 블러킹하게 되면은 이 과정이 일어나지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멜라닌이 생성이 거의 안 되게 된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물고기 중에서 제브라피쉬라는 물고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제브라피쉬의 그 검은 줄이 사라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이런 그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발모 관련된 그런 실험들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그 24개의 천연물, 검은 콩이나 뭐 여러 가지 그 24종의 천연물에서 추출을 한 것인 추출물을 분석을 했더니
24개 중에서 약 1900개 정도의 케미칼 성분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돌려보았더니 타겟 프로테인이 있는데, 혹시 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발모나 이런 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거 표적 단백질이 무엇인지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발모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요거는 표적 단백질과 해보았더니 4개 정도의 그 잘 맞는 후보 물질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큐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봤더니 몇 가지 독성에 관련된 의심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이제 일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지켜보기 위해서 실험들 추가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업체 쪽에서 동물 실험을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발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조사를 많이 해봤지만 지금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인증한 그런 발모 촉진제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르는 거 하나, 먹는 거 하나.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는 하나는 바르는 거랑 비교를 했고요. 하나는 먹는 발모제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컨트롤은 지금 그냥 이렇게 털을 밀어놓은 상태에서 봤을 때 뭐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요거는 3주 동안 매일 이 약물을 바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파지티브 컨트롤에는 10하나는 그런 약물 성분의 퍼센트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개발 중인 그런 추출물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3주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좋은 발모 촉진 효과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 파필라 셀이라고 해서 이 피부에 있는 세포들을 이용한 것인데 D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인데 실제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탈모를 잘 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테스토스테론 원래 성분보다는 이게 한번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게 되면은 훨씬 더 강력한 물질로 변하게 되면서 이 탈모가 촉진되는, 그러니까 발모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탈모가 촉진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실험을 해보았더니 이 타겟 표적 단백질이 이 탈모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표적 단백질이 이 추출물을 5%, 10%, 20% 농도를 높여서 처리했을 때 굉장히 억제가 되었다는 부분인데, 이 표적 단백질은 이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 실험으로 더말 파이브로블라스트나 더말 파필라셀에서 봤을 때 각 세포들의 이런 생존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많은 게 이 24개의 추출물 중에서 발모 촉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떤 물질인 거에 대한 조합을 또 알아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도도 좀 더 낮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효과는 좋은데 너무나 많은 물질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뭐 톤 단위의 물질을 해서 추출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뭐 나중에 좀 더 밝혀지게 돼서 우리가 이거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서 쓰게 된다면 그러면 좀 문제가 해결되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추출물에서 나오는 조합들을 최적으로 맞춰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파라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천연 방부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 방부제라는 것은 어떤 그 효과들을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해야 되냐면은 어, 세균이 세균이 화장품에 들어와서 보통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쓸 때 그 유효기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했는데 화장품에는 유효기간 있고 어떤 좀 민감하신 분들은 화장품 뭐 냉장고를 따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화장품을 쓸 때마다 우리가 이 뭐 손으로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계속 그 오염이 돼서 미생물이 그 번식을 해서 나중에는 오염이 돼서 못 쓰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파라벤을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은 그 표적 단백질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클래스 A, B, C, D가 있는데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그 미생물의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그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B는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의 합성을 막는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PPB1 A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테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 페니실린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항생 물질이잖아요. 그 항생제인데 항생제가 세균 중에서 요 PPB1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세포의 그 미생물의 세포벽을 생산할 수 없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균 효과, 항생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표적 단백질 중에서 이 PPB1에 가장 잘 달라붙는 결합을 하는 물질들을 5개 정도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적으로 그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후보 물질이 된 것들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독이 있고 오토독이 있는데 요거는 그 도킹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가 되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도킹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상용화된 것도 있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써야 되는 이유는 각자 그 장단점이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복수의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돌려봐서 상호 보안 쪽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접근이 천연 물질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단백질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돌려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후보군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골라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인비트로 실험이나 뭐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뭐 동물을 이용한 효능 시험 같은 것도 진행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경우에는 이런 그 저희가 사용했던 도킹 시뮬레이션이나 큐사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연물질 유래 생물 활성 성분들을 발굴하는 것들은 굉장히 요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2015년도에 노벨상을 타신 분 중국 분이신데 그런 쑥에서 나온 그런 물질들을 잘 개발을 해가지고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데 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천연물질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보다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좀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킹 시뮬레이션이나 큐사 등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탐색하는 방법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툴이 되겠고요. 그래서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예측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규제 정책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안전하지 못한 물질이 시장에 흘러나오면 안 되겠고 또 잘 규제가 정책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안전하고 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툴들이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뭐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